안녕하십니까. 착한 입시 상담소 이성입니다. 요번에는 22학년도 연세대 인문논술 1-2번을 한번 볼게요. 일단 문제를 읽어봅시다. 제시문 나와 다의 각각의 관점에서 나의 실험 결과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설명하라 그러는 문제예요. 근데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만 뭐 설명하라는 것 자체가 설명의 의미가 뭐 특별한 게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얘기했죠. 비판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저 뭐죠? 평가도 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평가는 또 그 속에 비판이나 설명을 담을 수도 있는 거고. 자, 근데 요거는 이 문제에 뭐가 등장하냐면 실험이 하나 등장해요. 근데 실험은 우리 그 연세대 21학년도 오후 문제에서 한번 봤어요. 거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그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을 설명하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요 실험이 어떤 거였냐면은 그 우리가 소음을 듣는 것 혹은 뮤직을 듣는 것 선택할 수 있는데 실험 참가자들이 뭐 저소득자든 고소득자든 대부분이 뭐냐면은 소음 듣는 거에 메모리 됐다는 사실이야. 그걸 가지고 제시문의 관점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가제시문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실험이 무엇을 보여준다? 노동은 인간의 존재를 드러나는 행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동에 매몰되다 보니 뭐 실험에서도 남지만 그 잉여 남는 것이 생겼다는 사실이야.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나의 관점이다. 이런 식의 나의 관점, 그 여가를 선택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 구조를 끌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실험을 바탕으로 관점을 설명하는 형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관점을 바탕으로 실험을 설명해야 돼요. 근데 요걸 왜 강조를 하냐면 대부분 그 이제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을 우리들이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자의적이라는 게 그 자기에 익숙한 거에 따라서 쫓아가는 형식인데 여기 하나의 실험이 등장합니다. 이걸 가지고 아마 대부분이 가나의 관점을 설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틀렸다 이렇게 답할 수는 없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틀린 거지만 대개가 이제 여기 등장하는 제시문의 관점 설명하는데 아마 메모리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미 그 21학년도 오후 문제에서도 보였지만 그 관점 설명에서도 뭐냐면 실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잉여라는 걸 도출해가지고 가와 나의 연결 구조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요런 거 보통 도출 안 해요. 도출 안 하고서 그냥 가는 뭐다, 나는 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똑같은 얘기 하지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틀린 건 아니지만 엄밀하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가급적 중립적으로 설명합니다. 요번 문제는 거꾸로야. 관점을 가지고 그 실험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의 논리를 좀 만들어야 되냐면 이 관점이 무엇인가를 따져서 실험을 어느 정도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를 좀 펼쳐야 돼요. 되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들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뭐 대다수가 어떻게 답변하려는 거 내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음, 실험 일단 봅시다. 제시문 실험의 내용이 뭔지를 먼저 봅시다. 요 라를 먼저 봅시다. 여기 이제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두 명의 참가자가 각각 제안자와 응답자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제안자는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그 돈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거야. 제안하면서 돈을 나누는 거야. 돈을 둘로 쪼개서 자신의 몫과 상대 몫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자가 이를 수락하게 되면은 그 제안자가 제안한 몫만큼 받고 게임이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각자의 몫을 챙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안자가 제안한 그 그 어떤 비율이 되겠지. 그거를 응답자가 거부를 할 수도 있어요. 거부. 근데 이때는 뭐 게임이 끝나긴 하지만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사람 모두 빈털터리가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안자가 제안하는 어떤 비율이 있는데 뭐 하여튼 그 비율이 얼마가 되든 간에 그걸 받아들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안자는 90을 갖고 응답자는 10을 갖는 거로 제안을 했다고 치자고.
그렇게 제한을 하게 되면은 주연자는 90 갖는 거고 응답자는 10 갖는 거로 실험이 끝나. 하지만 이거를 갖다 응답자가 거절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구조의 실험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요거 할 때 이제 두 건의 실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실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험이 있는데 첫 번째 실험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제한 역할을 어떻게 나눴냐면 이렇게 나눴어요. 동전 던지기를 통해 제안자 응답자 역할을 나눈 거야. 동전 던지기는 굉장히 운이지. 운에 입각한 거지. 아, 운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 우리 여기 제시문 나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우리 영어로 돼 있었던 제시문인데 그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뭐 재능에 따른 노력이 있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산출되는 결과물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어. 그러니까 뭐 내가 농구를 무지하게 잘한다 그러면은 뭐 연봉이 어마어마해지겠죠. NBA 같은 데 있으면은. 근데 그거 자체가 농구를 잘한다라는 재능 자체도 어떤 유전적인 운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필이면 내가 사는 사회가 미국이라면은 그 NBA 농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니까 그 미국이 아닌 사회, 그러니까 뭐 농구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사회였다면 뭐 수백만 불의 연봉을 받을 수는 없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능 노력에 대해 이루어지는 보상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면 아니 된다. 그런 식의 내용이 제시문 나였어요.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가 마치 뭐에 가까워요? 그 행운에다, 운에다 이제 뭐를 거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운이라는 건 이게 우연이거든. 우연을 뜻하는 건데. 자, 계속 봅시다. 두 참가자는 이전에 서로 만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만날 일 없다. 참가자들이 냉철한 의사결정자라면 게임은 항상 제안자가 응답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진 채 끝나야 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응답자는 이론이라도 챙기는 것이 빈손으로 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 사실을 제안자도 안다는 거야. 이런 걸 제안자도 알고.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의 몫을 요구할 수 있어요. 무방하다는 뭐다 그렇죠. 100원이면 99원 달라고 해도 되는 거지. 그런데 실제 실험은 그렇게는 일어나진 않는 거야. 제한자 뭐 99를 먹겠다 이런 일 거의 없다는 거죠. 실제 게임에서는 대부분 두 사람이 60대 40에 가까운 비로 돈을 나눠 가지면서 끝난다는 거예요. 5대 5는 아니네. 60대 40이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한자는 그 60대 40에서 60이 제한자 몫인데 그보다 더 큰 몫을 가지길 주저한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응답자는 당연히 절반에 가까운 돈을 받을 거라 기대를 한다는 거야. 드물게 제안자가 더 큰 돈을 챙기려 하면 그때 그게 이제 한 80대 20이라든지 혹은 90대 10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응답자가 표정이 굳어지고 거절을 한다는 거야. 근데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어. 둘 다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왜 그럴까? 한 가지 이유는 두 사람의 역할을 결정했던 방식에 있다. 만약에 사람들이 다른 절차, 이거는 그 동전 던지기 아니라 다른 절차를 통해서 자격을 획득하면 어떨까?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동전을 던지는 대신에 참가자들이 뭘 하는 거냐면 상식 문제에 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제안자 역할을, 낮은 점수 받은 사람에게는 응답자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시험에서 높은 점수, 낮은 점수. 이건 일종의 노력이 들어간 거죠. 운보다도 어떤 노력. 뭐 저기 동전 던지기를 뭐 천부적 재능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노력이라는 요소가 개인의 어떤 노력이라는 요소가 들어가겠죠. 이후 절차는 같았어요. 근데 게임 결과가 달라졌다는 거야. 제안자들은 어디까지? 아유 저기 첫 번째 게임에서는 주저주저 하면서 6대 4인데 이번엔 8대 2까지 훅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자도 이걸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야. 이게 이제 라 실험입니다. 대충 의미는 알겠죠.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라는 건 진짜 행운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상식 문제에 답한다라는 건 뭐죠? 어느 정도 그 노력이 가미가 되는 거죠. 그 정답 맞추는 것도 일종의 그 시험 공부를 한 거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다는 건데, 이를 갖다가 이제 나와 다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다의 관점을 봅시다. 읽어볼게요. 공정이란 개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대한 합당한 평가를 통해 실현이 된다. 불평등은 그 자체로 정의롭지 않다고 할 수 없다.
가만 있어봐. 원래 우리는 불평등은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의롭지 않다고 할 수 없다. 이중부정. 정의로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재능을 타고난다고 하더라도 그 재능을 활용해서 성과를 내는 것은 개인의 노력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기초한 기여도를 중시해야 된다. 누군가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재화를 소유하거나 특정한 자격을 얻었다면 그 사람의 업적은 정당하게 인정돼야 한다. 즉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요거는 그러니까 노력이 가미된 거. 그냥 운적인 요소가 아니라 어느 정도 노력이 들어간다면 그는 정당한 권리로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그 제시문나 우리가 앞서 봤던 제시문나하고는 조금 관점이 다르죠. 우리가 앞서 봤던 제시문나는 뭐 재능 같은 경우는 보통 운으로 취급하고 그다음에 노력조차도 사회가 그거를 인정해주는 그 사회에 있다라는 걸 또 운으로 취급해 버렸는데 이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노력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인의 특성을 갖다가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개인의 성취와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결과는 비록 어느 정도의 불평등을 유발하더라도 그러니까 불평등을 인정하는 거네. 그것은 정의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가 불평등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이를 정의롭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거는 그러니까 불평등을 유발하더라도 정의를 위한 대가다. 불평등이 나타난다고 해서 정의롭지 않다고 하면 타당하지 않다. 이거 계속 강조를 하네요. 그러니까 불평등과 그다음에 정의. 근데 미리 얘기하지만 이 불평등에 대해서는 앞에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에요. 어느 정도. 자, 계속 읽어봅시다. 만약 천부적 재능을 한 사회의 공동자산으로 생각하고 이 재능이 산출하는 이익을 구성원이 함께 나누자고 한다면 이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정의를 침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똑같은 정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정의와 불평등. 그다음에 마찬가지 이유로 대학의 선발 과정이나 절차는 지원자의 재능과 노력을 반영하는 학업 성취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만약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업 능력과 상관없이 성별, 출신 지역, 국적, 소득 수준 혹은 순전한 우음 등을 기준으로 선발한다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지원자의 학업 성취 욕구를 현저히 저하시킬 것이며 소모적인 공정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재능과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는 선발 절차가 대학을 넘어 사회 발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재능이 있어. 근데 이거는 뭐 야가 써먹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여 재능에다가 플러스 뭐를 한 거냐면 노력을 했어요. 이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어. 뭐 시험 높은 시험 점수 이런 거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권리라는 거야. 이 사람의 정당한 권리. 높은 시험 점수에 상응하는 결과로서 보상으로서 사회적 보상으로서 뭐 대학에 입학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순전한 운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이 권리는 뭐냐면 정당한 거기 때문에 이 권리에 상응하는 보상, 그러니까 대학 입학 같은 경우 혹은 상금 이런 것들은 어, 그 실은 이 사람의 어떤 고유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권리로부터 얻은 뭐 뭐라 그럴까 말을 보상이라 할까 보상 결과를 그 나누자고 하면 그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누지 않고 그가 이거를 갖다 정당하게 다 획득한 거 이게 바로 정의예요. 근데 이 정의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은 보상, 낮은 점수는 더 적은 보상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죠? 둘 사이에 평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불평등이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제시문 다의 관점은 지금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재능과 노력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정의가 실현이 된다. 이게 강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당하게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학업 성취 욕구가 현저히 저하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하러 이렇게 노력해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회 발전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제시문의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나제시문 뭐 지난번에 봤었으니까 그 나제시문에서는 좀 의미 있는 부분을 몇 개 좀 찝어보도록 합시다. 어떤 거냐면은 어디를 봐야 되냐? 뭐 저기 뭐, 뭐 퍼스트 그다음에 세컨드 그때 우리가 이거 봤었거든요. 뭐 여러분 다 잘 뭐 기억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이 부분에 그 다음 단락 부분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 전에 이거 하나 먼저 체킹을 합시다. 요 이제 세컨드 부분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 농구스타의 얘기예요. 농구스타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어디 있냐? 여기 플로렌스 나오는데 요 부분인데 잠깐 봅시다. 음, It is not his doing that he lives today. When people love the game at which he excels, rather than in Renaissance Florenc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늘 그 농구 재능을 가지고 내가 그 오늘의 현대를 살아간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 나의 어떤 그 익셀함, 익셀 그러니까 여기 뭐 그 체육적인 재능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거를 갖다가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뭐랑 비교되냐면 르네상스 시절의 플로렌스라는 그 도시랑 비교가 되는 건데 그때는 되려 어땠냐 프레스코 페인터 그 벽화 그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더 선호가 됐다는 얘기예요. 바스켓볼 플레이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바로 프레스코 페인터 시대적으로 그 벽화 그리는 사람들이 그 높은 수요 그 디맨드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수요 때문에 우리 그 사회가 뭐냐면 그 프레스코 벽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사회적 수요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그래 놓으니까 이게 이제 당시에는 농구스타 같은 그런 거가 돼버렸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죠? 반면에 여기 이제 뭐 80년 챔피언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가면서 그때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봤던 부분이 어디 있지? 뭐 블라블라 떠들어대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죠. It puts in doubt the faith that overcoming prejudice and privilege is sufficient to bring about a just society. 이 just society 이건 뭐냐면 일종의 정의로운 사회인데 뭐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뭐 prejudice 어, 편견이나 프리빌리지 특권을 극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은 의심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If our talents are gifts for which we are in debt 이런 얘기가 있어요. in debt 이거 뭐죠? 빚진다는 개념이에요. Whether to the genetic virtue와 to가 뭐 유전적인 운이든 혹은 뭐 신의 선물이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빚을 진 것과 같다고 본다면은 it is mistake to assume we deserve the benefits that flow from them. 그러니까 재능이나 노력으로부터 유래된 그런 어떤 보상을 당연하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요재심은 재능, 뭐 노력,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어떤 결과물들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일종의 우연으로 보고 운적인 요소, 그 행운 우연적인 요소로 크게 보고 있으며 그다음에 이게 거기에서부터 내가 얻게 되는 어떤 결과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데프트, 빚이라는 거야. 사회적인 어떤 빚이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뭐를 하는 거냐면은 그 실험의 이 각각의 관점에서 실험을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낮에 심문의 내용은 그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거야. 빚을 지고 있고 그 빚을 졌는데 근데 내가 왜 보상을 받았을까 이거야. 그 나의 행위, 나의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가 그것을 갖다가
사회적 수요가 그게 높았기 때문에 그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그 보상을 받았지만 그 보상 자체는 알고 보면 사회적인 빚이 된다는 얘기야. 수요가 있어서 생성이 된 빚.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니까 좀 이상하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니까 농구 스타 혹은 그러니까 내가 농구를 잘한다는 사실 이건 나의 어떤 우연이거든. 근데 이 우연이 사회적 수요가 있어. 하필은 우리 시절에 그 농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진 거야. 우연히 내가 그 재능도 가졌고 그 다음에 농구를 갖다가 높게 평가하는 그런 사회에 태어난 거야. 그랬더니 이 수요와 어떻게 됐어? 그냥 맞아 떨어진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 우연이 나한테 뭘 줬죠? 어떤 뭐 수백만 불의 연봉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거는 바로 우연에서 출발한 거야. 이게 이렇게 보상이 다 우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보상받았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사회에 대해서 뭐냐면 일종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근데 이 빚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빚은 뭐죠? 빚 안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빚은 갚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청산해야 될 대상이에요. 자, 이제 우리 하나 봅시다. 어떤 거냐면은 그 동전 던지기하고 그 다음에 상식 문제 답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제안자와 응답자의 역할이 만들어집니다. 제안자, 응답자로 역할이 구분이 돼요. 그러면 제안자가 상대적으로 뭐냐면 제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어떤 비율을 정할 수가 있어. 뭐 동전 던지기에 대해서는 뭐 6대 4. 그 다음에 뭐죠? 상식 문제 답하는 거에 대해서는 8대 2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제안자가 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는 이 자체 있잖아. 자기가 그 좀 더 크게 먹는 이런 제안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뭐죠? 이거 전부가 이게 우연인 거야. 우연. 우연이기 때문에 뭐냐면 빚을 진 거죠. 빚은 어떻게 해야 되지? 갚아야 되겠지. 자, 제안자는 이렇게 자기가 가진 몫의 일부를 응답자에게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게 더 이익이니까. 근데 그렇게 제한자가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먹을 수 있는 거냐면 전부 다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먹을 수 있다라는 자체가 일종의 비기치지. 그래서 뭐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어떤 동전 던지기에 대해서는 4의 비율로 그다음에 상식 문제 답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2의 비율로 나누는 거야. 자, 이게 뭐가 될까요? 그렇죠? 빚을 갖다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어? 응답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냐면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응답자가 이렇게 얘한테 이제 4 혹은 2의 비율을 제안했을 때 이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돼 있는데 만약에 제안자가 더 큰 몫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6대 4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7대 3, 8대 2가 아니라 뭐 9대 1 이랬다고 치자고. 그럼 응답자는 뭘 할 수 있죠? 이거 거부할 수 있지. 그리고서 둘 다 아무것도 못 갖게 되는 거지. 근데 거부라는 게 뭐냐면은 제안자가 갖게 된 그 역할 속의 행위를 갖다가 사회가 수요로서 인정을 한다는 소리야, 안 한다는 소리야? 안 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험 결과를 갖다가 정당하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면은 음, 제안자와 응답자가 갖는 그 부분을 갖다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자는 뭐를 해야 되냐면 빚을 졌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6대 4나 8대 2 정도까지. 그 정도는 갚아야 빚을 청산하는 거지만 동시에 응답자는 또 그 제안자 때문에 이제 뭐를 갖게 되는 거냐면 거부권도 갖게 되는 거야. 거부라는 건 뭘 의미하죠? 아유, 너의 그거는 사회적 수요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땅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제안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게 되는 거라고. 뭐 응답자도 역시 안 가져가는 건 마찬가지지만 제안자가 가져갈 수 있는 보상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마치 지금 그 나는 농구의 재능을
가지고서 농구에 대한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보여줬는데 응답자가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야, 우린 농구 필요 없어, 야. 저 벽화 그리는 화가가 더 필요해.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건 뭐 빚진 게 아니잖아. 그지? 제한자가 빚진 건 아니잖아. 그냥 사회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거지. 응? 자, 지금 이 설명 내용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죠? 응. 구도를 이렇게 짜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동전 던지기 하고, 그 다음에 요, 뭐죠? 상식 문제 답하는 걸 동시에 포괄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나의 관점이라면은, 제시문 나라면, 다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다의 관점으로 이 실험을 갖다 설명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제안자가 일종의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죠? 정당하게 평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정당하게 평가가 돼야지 뭐가 되죠? 그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 사회 발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응답자는 뭐를 해야 되죠? 불평등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자의 불평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안자가 6대4 혹은 8대2로 제안을 하게 되면은 응답자는 받아들여요. 불평등을 뭐 한다는 거야? 감수를 한다는 소리야. 정의로운 거기 때문에 그게. 하지만 제안자가 9대7, 1대3으로 하면 응답자는 뭘 해버리죠? 나는 못 받아들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절하지. 그럼 제안자도 그렇고 응답자도 그렇고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 이거 불평등이요, 평등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평등이 돼버리는 거지. 그지? 다시 말하면은 이 제안자가 제안한 요 비율 있잖아. 그리고 비율로 인해서 응답자가 갖게 되는 이게 뭐냐면은 불평등의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용된 불평등이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만약에 9대 뭐 9대 1, 7대 3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는 허용되지 않은 불평등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등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불평등과 응답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불평등과 받아들일 수 없는 불평등을 나눠서 답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실험의 결과는 나름 정당화되겠죠. 자, 그러니까 낮의 시문에 따르면 빚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다제 시문의 경우에 따르면 뭐죠? 불평등의 개념을 도입해서 실험을 갖다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제시문 나는 재능이나 노력을 행운 및 행위자가 속한 사회의 수요에 그의 재능이나 노력이 우연히 부합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이나 노력의 결과에 주어지는 보상은 우연에서 유래된 것이기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지 않고 빚으로 봅니다. 인데트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빚은 갚아야 하는 거죠. 게임에서 제안자는 뭘 할 수 있냐면 응답자에게 나눔을 제안할 수 있는데 이를 응답자가 수용하면 제안한 비율에 따라 나눔이 이뤄집니다. 나눔을 통해서 제안자는 부담했던 빚을 청산하는 겁니다. 다 같이 못하고 이렇게 일부를 줌으로써 빚이 청산인데 반면에 응답자는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데 거절한다면 뭐냐면 제안자가 한 행위의 가치를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수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모두 이제 빈털터리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시문 다는 재능이나 노력의 결과를 행위자 권리로 보고 권리 행사로 인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있을지라도 보상이 있어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정의가 실현돼야 뭘 할 수 있죠? 사회 발전이 기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자가 몫을 나누지 않아도 무한하지만 근데 그로 인한 불평등이 무한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응답자가 제안한 것처럼 모두 빈털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사회 발전에 악영향이 오겠지. 따라서 응답자가 수용하는 비율은 허용된 불평등의 한계가 되는 거고 거절한 그 비율값은 뭐죠? 허용되지 않은 불평등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나름 그 전반적인 구도로서 답변을 좀 쉽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쉽게 하는 것이 어렵다 생각해 보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제시문 나가 나의 이퀄리티라는 어떤 단어를 좀 관련된 내용을 좀 넣어놨으면은 나 쪽을 평등의 반대 개념으로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한번 보는 것도 재밌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뭐 이 정도로 하도록 합시다.